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참, 저는 인생을 바쁘게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뭐든지 차곡차곡 계획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제 성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모든 것을 모으는 성격으로 자란 것에 대한 뿌듯함이 생겼고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으시죠?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법이라고 저도 그 상황을 마주하고 나니까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제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우리 엄마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주변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회사 다녀 라거나 우리 엄마는 학원 선생님이야 라고 말할 때도 저는 떳떳하게 말했죠. 우리 엄마는 반찬 가게 하셔. 화전도 기가 막히게 만드셔. 실제로 엄마의 손맛은 정말 대단했어요. 봄철이면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얇고 동그란 전 위에 살포시 얹은 꽃잎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꼭 미술작품 같았죠. 와, 이건 먹기 아깝다. 이게 다 진짜 꽃이에요? 시장 손님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손 많이 가는 명절 음식들보다 오히려 엄마가 만든 화전이 훨씬 더 잘 팔렸어요. 그래서인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엄마의 반찬 가게 앞에서 기분이 괜히 으쓱해졌죠. 엄마는 나물을 무치는 걸 유난히 좋아하셨어요. 무순이며 고사리, 도라지까지 하나하나 손질해서 나물 무침을 만들 때면 항상 제게 말씀하셨죠. 지혜야, 나물도 말이야 그냥 무치면 맛이 안 나. 이게 손맛이야, 손맛. 잡채도 정말 예술이었어요. 색색의 채소와 당면이 어우러져 한 입 먹으면 고소한 참기름 향과 간장 양념이 입안 가득 퍼졌죠. 저는 몰래 주방에서 집어먹다 딱 걸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엄마의 음식은 정말 감칠맛이 죽여줬어요. 몰래 먹다가 혼이 나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요. 엄마는 저에게 꿀밤을 먹이시면서도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니까 좀 더 먹으라며 한 그릇 덜어주시기도 했어요. 엄마는 늘 그런 분이셨어요. 자신은 한 숟갈 뜨기도 전에 남줄 생각부터 하는 그런 마음씨요. 저는 그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웠고 누구보다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가끔씩 제게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시장 바닥에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똑똑한 의사나 변호사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처럼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엄마가 최고인데 라고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고 세상의 넓은 면을 다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릴 적 제 눈엔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환하게 웃는 엄마가 정말 멋져 보였어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시장 한복판을 걷는 게 자랑스러웠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은 사실 넉넉하진 않았어요. 반찬 가게가 잘 된다고는 하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늘 빠듯했죠. 알고 보니 엄마는 진짜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원래 가게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엄마에게 가게 운영을 맡긴 거였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부터 그 의문이 점점 더 커졌어요. 방과 후에 가게에 들를 때면 엄마 얼굴엔 늘 피곤이 가득했어요. 손등엔 칼질하다 베인 자국도 있고 밤늦게까지 남은 반찬 정리하시느라 눈에 핏발이 서 있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며 엄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며 저를 키워왔는지를 느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언젠가 제가 커서 엄마가 했던 그 말처럼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를 더 이상 시장 바닥에 세우지 않겠다고요. 시장 반찬 가게에 붙어 살던 제가 엄마가 정말 손해를 안 보고 장사를 하고 계신 게 맞나 싶은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건요. 겉보기엔 장사가 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엄마는 늘 허리가 휘도록 고생을 하셨고 정작 생활은 늘 빠듯했거든요. 시장 월세가 그렇게까지 비싼 편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보증금이라는 게 크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게다가 관리비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도 엄마는 가게에서 번 돈의 절반을 고스란히 할머니께 드렸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줘야 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래. 월세도 따로 안 내고 하루하루 가게 걱정 안 해도 되잖니.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수익의 반이라는 건 너무 많다고 느꼈거든요. 반찬 재료값만 해도 만만치 않았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재료나 용기값, 일회용품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을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게다가 엄마는 장사를 하면서 정말 하루도 쉬질 않으셨어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시장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을 때면 그래도 반찬 찾는 손님이 있을지 몰라 하시며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여셨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 좀 쉬면 안 돼? 장사는 말이야, 하루 빠지면 손님 마음도 빠지는 거야. 기다리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가 정리해둔 도시락을 조용히 받아들었죠. 그렇게 엄마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꼼꼼하게 장사를 하셨어요. 명절 당일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명절엔 사람이 몰린다고 평소보다 더 일찍 준비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버티실까 싶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일 텐데 피곤하단 소리 한마디 없이 늘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입구에 서 계신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엄마가 고생하는 동안 우리 아빠는 뭐 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빠 얘긴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땐 아빠가 무서웠고 크고 나선 실망스러웠거든요. 아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한량이었어요. 아침부터 술에 절어 계시고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 마시거나 노름판에 얼굴을 내밀었죠. 엄마가 시장에서 온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아빠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거나 술 기운에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죠. 어느 날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한테 따져 물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데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어? 엄마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사실 아버지는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성실한 공무원이었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빠가 공무원이었다니 정말 상상이 안 됐거든요. 어느 날 억울하게 누명을 썼대요. 뒷돈을 받았다고요. 사실은 아니었는데 같이 일하던 누군가가 뒤집어 씌운 거였대요. 정작 진짜로 받아먹은 인간들은 잘만 남아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끝내 복직도 못하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빠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아빠를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었다 해도 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술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혼자 막걸리 한 병 사서 방 안에서 조용히 마시더니 나중에는 소주를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외박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막살기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아버지 자신을 내팽개치고 사셨어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컸겠죠. 그 누명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건 저도 나중에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엔 가족이 있었잖아요. 먹여 살려야 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자꾸 애원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때로는 술병을 집어던지며 싸우기도 하셨죠. 사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버지가 점점 싫어졌어요. 아니, 미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늘 술에 취해 있는 모습, 말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태도,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그 존재 자체가 싫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었죠. 시험을 끝냈다는 홀가분함에 발걸음도 가벼웠고 평소처럼 집에 가기 전에 엄마 가게에 들렀어요. 그런데 그날 반찬 가게 앞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옆 가게 상인 아주머니는 엄마를 다독이면서 저를 보더니 다급히 말했어요. 지혜야, 얼른 와봐 어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엄마 왜 울고 있어? 병원에 가야 해. 아빠가 크게 다쳤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병원으로 뛰었죠. 숨이 턱 막히는 속도로 달려갔고 응급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여러 명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낮부터 술에 잔뜩 취해 있었대요. 그러다 길가에서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대요. 그 남자가 아버지를 한 대 밀었는데 아버지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돌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뒤통수가 그대로 돌에 부딪히면서 두개골에 금이 가고 뼈 조각 하나가 뇌를 찔렀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했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만 꼭 잡고 있었죠.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은 친척 몇 명도 병원으로 왔고 싸움을 벌였던 그 남자도 경찰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 남자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진짜 재수없게 걸렸네. 그냥 밀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가 저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 사람에게 달려들 뻔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어요.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을 휘두른 건 우리 아버지였고 정작 그 남자는 가볍게 밀기만 했을 뿐이었죠. 술에 취해 휘청거리던 아버지는 힘도 제대로 못 쓰고 넘어졌고 결국 그렇게 돌뿌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그날 이후 병원에서의 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응급수술을 받고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은 점점 메말라갔고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고 엄마 옆을 지켰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영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꽃을 꽂고 영정사진을 올리고 향을 피우면서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는 너무나도 조용하게 끝이 났어요. 유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절을 올릴 때 엄마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엄마의 어깨가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몰라요. 며칠 뒤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을 앞두고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죠.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이야기에 따르면 상대방도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유감이라는 말을 전해왔어요. 사실 저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금액이 고작 4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씁쓸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괴로워도 그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 그냥 받아요. 그 돈이 무슨 위로가 되겠냐 싶지만 우리 현실이잖아. 그 돈을 받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 용서랑 그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 엄마. 저는 솔직히 그때 엄마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감정에 휘둘려 실리도 못 챙기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건 엄마답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계산도 하고 항상 앞을 보며 살아온 엄마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제서야 가해자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500만 원을 더 얹겠다는 제안을 해왔어요. 엄마는 끝까지 망설이셨지만 결국 받아들이셨죠. 총 4,500만 원. 사람 목숨값으로는 너무 초라한 금액이지만 엄마는 그조차도 평생 마음에 걸려 하셨어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길,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이 돈 받았다고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네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사실 저도 이해는 했거든요. 엄마도 나도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정답을 말할 수는 없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 가족을 짓눌렀던 그 무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성공. 그 두 글자가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미쳐 있었죠. 코피 쏟는 건 기본이었고 눈이 충혈돼서 침침할 때까지 책을 들여다봤어요. 머리에 안 들어오는 내용은 노트에 써가며 외웠고 틈만 나면 혼자 중얼거리며 복습했어요. 나는 반드시 전교 1등을 할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이며 이를 악물었죠. 그 결과 저는 반에서, 아니 학교에서 독한 애로 불리게 됐어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내가 살아남고 있다는 실감이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저한테 묘한 버릇이 하나 생겼죠. 뭐든 기록하고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으려는 버릇이요. 노트며 다이어리, 포스트잇, 달력까지 빼곡하게 뭔가를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대화 하나, 감정 하나까지. 마치 다 잊어버리면 다시 그날로 돌아갈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쓰고 또 썼어요. 기록하는 건 제 방식의 생존이었고 복수였고 다짐이었어요.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 세상에서 저 혼자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죽어라 공부했던 지난 시간들이 결국 보상을 해주긴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이름 있는 제약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됐죠. 운이 좋게도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마침 좋은 자리가 났고 덕분에 안정적인 연봉과 연구 여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도 처음으로 넉넉하게 용돈을 드릴 수 있었던 순간 마음이 뭉클했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 인생의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의 제 남편이죠.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선배였는데 입사 시기는 비슷했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당연히 의대에 진학할 줄 알았던 아들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환자를 직접 다루는 일보다 신약을 개발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며 제약 연구로 방향을 튼 사람이었어요. 그런 철학이 저는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진지한 태도 때문인지 그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치열했고 책임감도 컸어요. 저와 같은 연구실에서 동거동락하며 실험 데이터를 쌓고 새벽까지 부작용 보고서를 정리하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희는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과거와 삶의 태도를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취미도 비슷했거든요. 같은 책을 좋아하고 같은 영화를 보고 실험이 끝나면 전시회에 함께 가는 그런 일상들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지낸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저는 마음이 벅차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남편이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죠.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댁 쪽 분위기는 한눈에 봐도 딱딱했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주셨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냉랭했죠.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시는 둥 마는 둥 하셨고 시아버님은 그저 낮은 기침만 연거푸 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웃으며 말을 건넸는데 시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원래 좋은 집안 아가씨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으니까. 뭐 성실하긴 하시네. 근데 성실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건 알지? 도와줄 수 있는 배경도 있어야지. 집이 그지 같으면 아무리 애가 열심히 해도 짐 되는 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연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단지 제 출신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서러웠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정색했어요. 지금 본인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저야말로 동료이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면서 일부러 저를 치켜 세워 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혀를 끌끌 차셨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고 팩트를 날리시더라고요. 예, 제 면전에서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했어요. 저는 뭉클했죠. 하지만 남편의 그 말에도 시댁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직접적으로 지참금을 요구한다거나 집안을 탐색하는 발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말끝마다 은근한 비아냥이 묻어나 있었죠.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집 딸이랑 이라는 눈빛은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혜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네가 어떤 집안 출신이든 그거랑 상관없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진 않았죠. 나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준에선 여전히 가난한 집 딸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배경이라는 건 생각보다 단단한 벽이라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 힘들게 산 거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노력했어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그걸 부끄러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도한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죠. 당당하고 우아하게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처지가 곧 태도가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 그랬어요. 양가 모두를 챙기긴커녕 저는 친정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어요. 회사 일도 바빴고 시댁 일은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죠. 집안이 대단하다더니 명절에 집에 오는 친척들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뭐 늘 오시던 분들인데 넌 그냥 음식만 좀 도와주면 돼. 근데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한 팀이 오고 나면 또 다른 팀이 오고 또 다른 팀이 오고 다들 자기 편한 시간에 제각각 들이닥치니까요. 상 차리고 치우고 또 차리고 다시 치우고 진짜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같았다고 하면 오히려 가벼운 표현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명절 내내 녹초가 된 채로 신혼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저를 안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아마 일정 조율에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다 내 탓이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야. 나도 이해는 해. 다만 이게 매번 반복되면 그땐 나도 버겁겠어.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시어머님이 작정하고 저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고요. 뭔가 일부러 무리하게 일정을 흩어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괜히 속 좁게 느껴질까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오기가 생겼어요. 일부러 시어머님의 흠을 잡겠다거나 시비를 걸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부당한 일이면 부당하다고 말하자고 다짐했어요. 틈만 나면 지혜야, 이번 주말에 시댁 일 좀 도와줄래? 하고 부르시는 시어머님껜 이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일랑 같이 갈게요.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제 말투가 까칠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쳐 있었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불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그런 저를 무조건 이해해줬어요. 시댁에 같이 갔을 때도 시어머님이 저만 콕 집어 일을 시키려 들면 남편은 먼저 팔을 걷어붙였죠. 같이 하자면서 슬그머니 제 옆에 왔어요. 제가 혼자 일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는데 그럴 때면 시어머님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눈빛에서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보다 무려 12살이나 많으셨어요. 일찍 결혼해서 시누이를 낳았고 한참 뒤늦게 남편을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늦둥이고 저보다 6살이 많다는 말은 곧 우리 엄마보다도 시어머님이 훨씬 연배가 높다는 뜻이었죠. 아마 그 나이 차이와 세대 차이도 컸을 거예요. 시어머님 입장에선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첫 1년은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지나갔어요.
명절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시댁 행사에 거의 의무적으로 불려다녔죠. 친척 생신, 제사, 집들이, 결혼 기념일, 병문안까지 가릴 것도 없이 다 따라다녔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지혜야, 이번 주에는 누가 아프시니까 병원에 같이 가자. 지혜야, 큰 고모네 둘째가 돌잔치래.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 그런 연락을 받다 보면 제 일정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제 나이 30 중반에 결혼을 했지만 도대체 그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한 달의 절반은 시댁 행사에 쏟았고 나머지 절반은 겨우 숨 고르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래도 꾹꾹 참고 버텼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온 방식이 그랬거든요. 기회가 없어도 여건이 없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이 모든 노력들이 의미를 가지게 될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30년 넘게 지켜온 반찬 가게를 결국 접게 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한 공간, 엄마의 손길이 곳곳에 묻어있던 그곳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가게터를 소유하고 있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엄마는 늘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셨어요. 수익의 절반을 꼬박꼬박 보내드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자식들이 가게를 자신들이 써보겠다며 엄마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한 거예요. 지혜야, 엄마 이제 가게 못 나가게 됐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자리 주인 자식들이 거기서 직접 장사해보고 싶대. 나야 뭐 계약서도 없는 입장이었으니까. 엄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던 엄마가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거잖아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엄마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또 뭐든지 하면 되지 하면서 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했죠. 엄마, 내가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이젠 나도 돈 벌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식이 시댁 쪽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곧바로 들려온 말에 저는 또다시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 요즘은 노후 준비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더라. 누구는 자식들한테 민폐나 끼친다며. 아이고 참. 그게 누구를 향한 말인지 너무나 뻔했죠.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우리 엄마는 20대 초반에 저를 낳고 오로지 저 하나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도 환갑도 채 되지 않으셨어요. 나이 57,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도 있으신 분이지만 마음은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그런 엄마는 결국 식모살이를 나가시기로 하셨어요. 엄마 요리 실력 썩혀서 뭐하니? 엄마 아직 일할 수 있어. 엄마, 남편이랑 이야기 다 했어요. 생활비 드릴 테니까 그냥 쉬세요. 진짜예요. 아니야, 넌 너대로 사는 거야. 능력 있는 네가 나 때문에 곤란해지는 거, 그건 엄마가 더 못 견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엄마는 결국 시댁의 눈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시댁에서 또 무슨 소리를 할까, 딸에게 짐이 되었다고 손가락질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에 일을 시작하신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더 큰 갈등을 낳고 말았어요. 엄마가 식모로 들어가신 곳은 평창동에 있는 고급 저택이었어요. 워낙 조용한 집이었고 집주인 가족들도 괜찮다고 하셔서 6개월 넘게 잘 지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노발대발하며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거셨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묻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울렸어요. 너네 엄마 식모일 하냐? 진짜야?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사업차 아는 사람 집에 인사 갔는데 거기서 너네 엄마가 앞치마 두르고 청소하고 있더라. 나 보더니 사돈이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얼굴로 앉아 있어야 했겠냐고?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엄마가 일하시던 그 집에 하필 시어머님이 아는 사람으로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제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참 서글펐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엄마가 누군가에게는 쪽팔림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엄마는 일하신 게 죄도 아닌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오래도록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있다면 세상이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만든 그 구조였고 그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부의 시선들이었죠.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문 채 서 있어야 했던 제 자신이었어요. 머릿속에선 수백 가지 말이 맴돌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그 자리에선 그냥 멍하니 시어머니의 말이 다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우리 엄마와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고생해서 딸 하나 잘 키운 건 알겠지만 사람은 말이야 자기 체면도 지킬 줄 알아야 해. 그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를 악물었죠.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데,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분을 체면에 맞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게 참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저는 당연히 호텔 같은 곳을 예약해서 화려하게 행사를 치르실 거라 생각했어요. 집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죠. 이번 칠순 잔치는 말이다. 우리 며느리 솜씨도 좀 자랑할 겸 우리 집 마당에서 열었으면 좋겠구나. 뻔한 케이터링이나 뷔페 같은 건 부르지 말고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랑 같이 음식 좀 차려봐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순간 벙쪘어요. 저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고 주말도 없이 신약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거든요. 남편이 바로 나섰어요. 엄마, 지혜 바쁜 거 아시잖아요. 이번만큼은 그냥 호텔 예약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결혼한 지 몇 년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며느리가 손 한 번 안 빌려주는 게 어딨어. 그리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 타령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부러졌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일을 할 사람 몇 명도 구해놨다며 걱정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 좋아요. 제대로 해드릴게요. 아주 똑똑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께도 슬쩍 도움을 청했지만 엄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그날은 나도 출근이 잡혀서 미안하다. 대신 레시피는 다 적어줄게. 엄마는 종이 몇 장에 꼼꼼하게 조리 순서와 주의사항까지 적어주셨어요. 저는 그 레시피를 붙들고 몇 날 며칠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행사 전날까지도 퇴근하자마자 시장에 들러 재료를 샀고 잠도 설쳐가며 테이블 배치며 손님 응대까지 전부 계산해뒀죠. 그날 아침 7시에 시댁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가 꽤 선선했는데도 긴장 때문인지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저는 바로 부엌으로 향했고 준비해온 재료를 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구해두신 아줌마 두 분은 세컨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지만 저는 제 쪽만으로도 바빠 죽을 지경이었죠. 그 와중에도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셨고 저는 인사도 드려야 했어요. 고개를 숙였다 들면 다시 부엌으로 뛰어가고 음식을 내다 주고 또 치우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있었고 잔치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마무리됐어요. 정말 녹초가 됐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며 집에 가자고 했죠. 남편과 함께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불쑥 다가오시더니 보따리 하나를 건네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오늘 음식이 좀 남았어. 사부인이 바쁘셔서 자리에 함께 못하셨잖니. 가져다 드려라.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다 챙기고 웬일이지?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이랑 차에 올라타자마자 보따리를 풀어봤어요.
괜히 찜찜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직접 뭔가를 챙겨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보따리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제 직감은 어김없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있죠.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괜히 찜찜해서 열어봤던 보따리 안엔 도저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 꺼낸 건 삼계탕 재료였고 그 밑엔 갈비찜에서 건져낸 듯한 고기 불순물들이 눌어붙어 있었죠. 당면만 잔뜩 남은 잡채도 보였고요. 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여기저기 찢어지고 뒤섞인 부침개 조각들이 음식통에 난잡하게 담겨 있었어요. 보통은 그런 잔치 음식들을 싸줄 땐 보기 좋게 따로 담거나 먹기 괜찮은 것들을 챙겨주지 않나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남은 쓰레기 처리하듯 던져놓은 거였어요. 그걸 보며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는데 음식통 위에 묘하게 얹혀있던 하얀 봉투가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편지인가? 설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이라도 쓴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봉투를 열었죠.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5만 원 한 장이었어요. 거기까진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데 함께 들어있던 종이를 펼쳐본 순간 정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얇은 A4 용지 한 장, 프린터도 아닌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필체로 대충 갈겨 쓴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부인 수고했어요. 일당은 5만 원이면 되죠? 사부인이 대졸도 아니고 고등학교는 졸업했다고 했나? 오늘 하루 수고했고 이걸로 음식 해 먹어요. 그 문장을 읽자마자 정신이 멍해졌어요. 우리 엄마한테 일당?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취급할 수 있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려 애쓰면서 음식통을 다시 살펴봤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싶어서요. 그런데 전들 사이에서 눈에 익은 게 하나 보였어요. 화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릴 적 명절만 되면 꼭 만들어주셨던 그 예쁜 진달래 화전이었어요. 설탕을 살짝 입혀 노릇하게 지진 그 꽃전. 그것도 반죽에 꽃잎이 반쯤 빠진 채 뒤엉킨 전들 틈에 구겨져 있었어요. 엄마의 손맛이, 엄마의 자존심이 그렇게 처참히 짓밟혀 있었어요. 순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터져버렸어요. 혹시 당신은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냐고? 무슨 소리야? 그게 뭔데? 우리 엄마 오늘 여기서 일하신 거 당신 알고 있었냐고? 뭐? 장모님이 여길 오셨다고? 일을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부탁한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 이거 봐. 당신도 한번 봐. 당신 엄마가 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절로 높아졌어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5만 원짜리 지폐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은 봉투에서 돈을 꺼내 들고 편지글을 천천히 읽더니 말이 없어졌어요.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고 이마를 짚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화전도 있어. 당신 기억나? 내가 어릴 때 명절에 엄마가 꼭 해주셨던 그 화전. 그걸 오늘 잔치 음식으로 낸 거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그만 울컥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화전은 우리 엄마만의 손맛이었고 저에게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음식이었거든요. 그걸 몰래 만들어 내게 시키고 그 위에 5만 원을 얹어 일당 운운하며 편지를 쓴 시어머니. 저는 도저히 더 이상 그분을 어머님이라 부를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도 한참 후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진짜 아니네. 이건 내가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게. 그제야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말 한마디 없는 남편의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고 참고 넘어가는 일은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 뿐이라는 걸 저는 그날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 보따리를 그대로 들고 다시 시댁으로 올라갔어요. 머릿속은 하얗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당은 여전히 잔치 분위기였고 시어머니의 동생들 그리고 시아버지의 형제들이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 웃고 계셨어요. 누가 봐도 잔치는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그 장면이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다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다소 짜증이 섞인 얼굴로 시큰둥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네가 왜 여길 다시 왔니? 뒷정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거라.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정말 태연하기도 하다 싶었죠. 뒷정리를 하지 말고 가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말리는 신용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알아서 보고 꺼져라는 듯한 무표정이었죠. 저는 곧장 뒷주방으로 향했어요. 잔칫날이면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을 따로 조리하던 세컨드 주방이 있었는데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마주한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광경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팔까지 걷어붙인 채로 수북이 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고 계셨고 등은 땀에 절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명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집중하고 계셨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엄마,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제야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드셨어요. 아니, 딸, 너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누가 시킨 거예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이죠. 왜? 뭐 문제 있니? 사돈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일당도 챙겨드렸고. 원래 식모일 하시던 분이라 이게 뭐 어려운 일이니? 가족 행사인데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갑질처럼 몰아가니. 아우, 너 정말 말 심하게 한다. 어머님,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집이 부자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질은 무슨 갑질이니? 가족끼리 돕자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너 말투 그게 뭐야? 그 순간 제 눈앞에 있던 음식 보따리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 담긴 삼계탕 재료, 눅진하게 붙은 고기 불순물, 남은 당면, 짓이겨진 전, 그리고 엄마의 화전. 저는 더는 참지 않았어요. 정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통을 그대로 들어 시어머니를 향해 던졌어요. 음식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기름지고 눅진한 고기 덩어리들이 시어머니의 몸과 얼굴을 덮쳤어요. 고기 불순물이 옷에 달라붙었고 전 조각들이 머리에 걸렸고 당면이 축축하게 팔에 엉켜내려 앉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헛구역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놀라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서보려다가 멈칫했어요. 모두가 저의 표정을 보고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님이 가족한테 하는 방식이에요? 저희 엄마한테 일당 주고 뒷주방에서 설거지나 시키는 게 가족이에요? 남은 음식에 5만 원짜리 한 장 넣고 편지 한 장 써서 보낸 그게 어머님이 말하는 도움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제 옆에서 굳은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무너지는 선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어떤 선은 반드시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제 안에 있던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너 제정신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제정신이에요? 어머님, 지금 이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싸주신 거예요? 우리 엄마를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한다고 부끄럽다고요? 어머님, 저한텐요, 우리 엄마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어머님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시는 분이랑은 달라요. 뭐가 어째? 친척들 앞에서 사람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치. 우리 엄마요, 제가 시댁에서 책 잡힐까봐 생활비도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손수 일하러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 엄마를 무슨 권리로 그렇게 폄하하세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저희 엄마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욕보이는 걸 참을 수는 없어요. 그만하지 못해? 지금이 어느 안전이라고 시어른 앞에서 소리를 질러. 여긴 네 친정이 아니야. 친척들도 다 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니?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자식 며느리의 엄마를 뒷주방에서 설거지 시켜놓고 음식물 쓰레기 던져보내면서 일당 운운하신 어머님이 진짜 부끄러워하셔야죠. 팔아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더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고 파락파락 대드는 꼴 좀 보라고. 이러니까 내가 며느리를 예뻐할 수가 있어야지. 그 순간 시어머니의 동생이며 시아버지의 형제들까지 하나둘씩 고개를 젓기 시작했어요.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다들 저를 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요즘 며느리들 버릇이 없다면서 누가 며느리를 저렇게 키웠냐고 우리 엄마 욕까지 하더라고요. 속닥이는 소리에 속이 끓어오르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섰어요. 엄마,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너무했어.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커지더니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끝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버님, 이 문서 기억하시죠? 큰아버지 재산 상속 협의서 초안이에요. 작은아버지께서 암투병 중일 때 아버님이 명의를 본인 앞으로 돌리고 병문안 자주 다니는 조건으로 상속을 넘기겠다고 하셨죠. 그걸 갑자기 왜 꺼내? 이리 내놔! 제가 오늘 시키는 일 다 처리하고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못 드리겠네요. 그 부동산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서 외삼촌에게 넘길 계획이셨잖아요. 임대인을 바꾸는 조건으로 상속권을 분산시키겠다고 하셨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이 사람의 사촌분 상속 포기각서 초안입니다. 당시 조카가 군복무 중이었고 가족 일엔 관심이 없다고 하셔서 서류 위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도장까지 날인하려고 하셨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형이 지금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복사해서 다 돌릴까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제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마당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도 말문이 막힌 듯 제자리에 얼어붙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너무 늦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야 엄마에게 제대로 된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 엄마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멈춰 서시더니 이내 격앙된 얼굴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네가 아주 미쳤구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냐?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해? 저요, 녹음본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녹음을 떠뒀거든요. 증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마당에 있던 친척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아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저희 친정은 앞으로 이 집안의 그 어떤 경조사에도 상속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대가 확실히 치르셔야 할 거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아뭉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매가 사나워졌어요. 그리고 한순간 갑자기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당장 저렇게 못 베어먹은 가난한 집 딸년이랑 이혼해. 지금 당장. 엄마, 이제 그만해. 진짜 너무하잖아. 내가 엄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선생님한테 몰래 봉투 건네면서 수행평가 잘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 나는요, 내 실력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늘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 내 가능성을 제대로 보려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오래 참아왔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돌려 주방 쪽으로 가서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우리 엄마 앞에 섰어요. 엄마는 여전히 고무장갑을 낀 채였고 젖은 앞치마에는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엄마의 손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고무장갑을 벗겨드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숨을 삼키며 말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제가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남편이 대신 해주더라고요. 장모님, 무슨 죄 지으셨어요? 제가 장모님 딸을 사랑해서 제가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장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죄 지으신 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제 눈에는 언제나 지금도 그렇고요. 2번 다시 이런 무례한 일에 장모님이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해요. 부르지 마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킬게요. 그 말에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남편은 그 눈물겨운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당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어요. 그 말은 가족 모두를 향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다 들으세요. 나 이제 이 집이랑 인연 끊고 살 거예요. 저를 아들로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이후로 이 집안과 제 아내 장모님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천륜을 끊겠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저도 그 옆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침묵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당당히 외쳐줄 수 있다는 걸요. 그게 제가 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은 이유였어요. 오른손에는 우리 엄마, 왼손에는 제 손을 쥐고는 아무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로 그 지긋지긋한 시댁을 뒤로하고 나왔어요. 등을 돌린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는데 그게 후회나 서러움이 아닌 해방감 때문이라는 걸 곧 깨달았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날 처음으로 마음 깊이 느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욕설이 잔뜩 섞인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천륜을 끊는 못된 년, 부모에게 칼을 꽂은 년이라는 표현이 적힌 문자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긴 했지만 이젠 그런 말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엄마, 2번 다시 우리 얼굴 보고 살 생각하지 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그때 연락하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난 잘못한 게 없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같은 말만 반복하셨고요. 결국 저희는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어떤 명절 인사도 없었죠. 그렇게 시댁이라는 이름은 우리 일상에서 점점 지워져 갔고 그게 저희에겐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이 되었어요. 시간은 흘러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가 찾아왔어요.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알게 된 시댁은 뒤늦게 시누이를 통해 저희 아이 사진이라도 받아보려고 했지만 저희는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에서 인연이 끊긴 사람들에게 저희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출산 후 저는 복직을 했어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엄마는 아침마다 웃는 얼굴로 아이를 안아주시고 손수 이유식을 만들어주시며 하루하루를 아이와 함께 보내고 계세요. 남편은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엄마께 드리고 있어요. 아이를 봐주시니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받지 않겠다는 엄마에게 받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새벽마다 출근 준비하시던 모습 대신 이제는 손주와 함께 책을 읽고 놀아주는 모습이 더 익숙해졌어요. 자식 눈치 보며 일하던 시간이 지나고 마음 놓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그 사이 시댁 쪽도 여러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밝혔던 상속 관련 서류 문제는 결국 고소로 이어졌고 조작에 관여했던 인물 중 일부는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사촌 오빠의 도장을 위조하려던 문서 담당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당시 서류를 유통한 중간 브로커는 실형 2년형을 선고받아 지금은 복역 중이에요.
작은 아버지는 법정에선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위증 가능성이 있어 입건 조사까지 받았고 지금은 지방에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어요. 그 일 이후 시어머니는 사회 모임에서조차 자리를 피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수를 원했던 것도 망신을 바라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침묵으로는 절대 지켜낼 수 없었던 소중한 존재를 더는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저희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저는 다시 연구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살고 있으며 남편도 본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엄마는 더없이 따뜻한 사랑을 주며 손주를 키우고 계시고요. 주말이면 셋이서 아이와 공원에 가서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퇴근 후엔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어요. 아주 단순한 풍경이지만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내가 지켜내고 싶었던 삶이구나.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게 욕하고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지금도 아마 입술을 깨물며 후회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건 저희가 아니라 본인이기에 감당도 그쪽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도 더는 누구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가며 살 거예요. 정말 마음이 편안한 그런 날들 속에서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